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지난번에 읽은 아무튼 메모에 이어서 오늘은 술에 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쓴 아무튼 술을 읽어보려고요. 저는 이 책에 술에 대한 재기발랄한 생각과 표현이 참신하고 신선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소주 오르골. 술에는 맛도 있고 향도 있지만 소리도 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술이 내는 소리까지도 사랑한다. 캐럴라인 랩이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라는 책에서 와인병에서 코르크가 뽑히는 소리, 술을 따를 때 찰랑거리는 소리,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소맥을 말 때 숟가락으로 유리잔의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는 유난스러워서 싫지만 젓가락으로 아랫술을 윗술 위쪽으로 휘젓는 소리는 좋다. 샴페인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가는 소리는 무서워서 싫지만 잔에 따라진 샴페인에서 기포가 뽀글대며 힘차게 움직이는 소리는 좋다. 축구를 하고 난 후 목이 탄 축구팀 언니들이 여기저기서 다급하게 맥주 캔 따는 소리는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고 단숨에 들이켜지는 맥주가 목 울대를 넘어가는 소리는 그렇게 호쾌할 수가 없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소주병을 따고 첫 잔을 따를 때 나는 소리다. 똘똘똘똘과 꼴꼴꼴꼴 사이 어디쯤에 있는 초미니 서브 우포로 약간의 울림을 더한 것 같은 이 청아한 소리는 들을 때마다 마음까지 맑아진다. 오직 새로운 병에 첫 잔을 따를 때만 나는 소리라는 점에서 애달픈 구석도 있다. 다음 소리를 들으려면 소주 한 병, 그러니까 소주 7잔을 비워야 하는데 여러 명이서야 금방이지만 둘이서 마실 때는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퇴근 후 2명이서 만나 잠깐 마셔봐야 3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는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나서 이대로 자리를 파할까 말까 고민할 찰나에 친구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리 한 번 더 안 듣고 가도 되겠어? 한 병 더 시켜서 마시다 가자는 완곡한 표현이겠지만 꼭 집어서 소리를 미끼 삼아 나를 낚으려는 질문을 받으니 어쩐지 이건 소주가 내게 던지는 도전장처럼 느껴졌다. 소주 첫 잔 소리의 빈도, 이대로 좋은가? 평일이라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그러려고 했는데 이날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다. 일어서려던 나는 그대로 자리에 눌러앉으며 바로 소주를 주문했다. 한 병이 아닌 2병을. 평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걸 이날만큼은 실제로 도전해보고 싶었다. 소리로 나를 도발한 친구이니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 같았다. 바야흐로 가설 검증의 때가 왔다. 소주 2병도 왔다. 먼저 한 병을 따서 첫 잔을 따랐다. 다른 병을 따서 또 첫 잔을 따랐다. 똘똘똘똘 소리가 2번 연속 스쳐갔다. 나는 잔을 얼른 비운 다음 나의 소주병 A의 술을 친구의 소주병 B에 부어 원래대로 채워 넣었다. 그렇게 꽉 채워진 소주병 B를 기울인 나의 잔에 따랐고 똘똘똘똘똘똘똘똘 났다.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만들어낸 소리는 또 왜 이리 유난히 아름다운지 소나기 아래서 빗물을 빨아들이는 나무의 요정 같은 소리가
테이블 위로 잔잔히 퍼졌다. 나는 신약 발견에 성공한 과학자처럼 소주병을 테이블에 놓자마자 두 팔을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만세를 불렀고,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좋겠네. 이게 뭐라고 진작해보지 않았다. 역시 똘똘똘똘 소리는 가느다란 병 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소주와 두꺼운 몸체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려는 소주의 속도차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병 목까지 채워가며 마시는 한 소주 한 병을 마시는 내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보, 브라보, 병목 현상. 이날 이후부터 나는 그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와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소주 2병을 한꺼번에 주문한다. A병을 기울여 B병에 소주를 부어 넣을 때마다 좁은 소주병 입구 밖으로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고도의 집중을 하며 부어 넣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렌다. 곧 아름다운 소리를 낼 오르골의 태엽을 감는 기분이다. 똘똘똘똘 소리 하나 듣겠다고 소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렇게까지 번거로울 일인가 싶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류의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집요해지는 나를 볼 때가 나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가느다란 뿌듯함이 드는 몇 안 되는 순간이다. 게다가 차가 막히거나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조직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병목 현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세상에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소주 첫 잔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엄숙히 새길 수도 있다. 한 병을 다 비우고도 소주 오르골 소리를 더 듣고 싶다면 추가로 C병을 주문하면 된다. 그 2병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다. 단, 이 방법의 단점은 술의 온도다. 이미 진작부터 테이블 위에서 미지근해져 있던 B병의 술이 C병의 시원한 맛을 죽이기 때문이다. 이게 싫다면 과감하게 한 병이 아닌 2병, C병과 D병을 주문하자. B병은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헌 술은 내 가방에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첫 번째 세트에서 남은 B병과 두 번째 세트에서 남은 D병을 둘이서 사이좋게 하나씩 가방 속에 넣고 헤어지면 마치 소중한 목걸이의 펜던트를 반쪽씩 나눠 가진 것처럼 돈독해진 우애를 느낄 수 있다. 기보다 훗날 집에서 불현듯 술이 마시고 싶지만 나가서 사오기는 귀찮은 순간이 왔을 때, 맞다! 그날 가져다 놓은 게 있었지. 손뼉을 치며 과거의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술 빼놓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 가방 그대로 들고 출근했다가 별 생각 없이 회사 동료들 앞에서 가방을 여는 일이 생긴다면 과거의 나를 매우 원망하게 될 것이다. 가방 속 소주 한 병과 복잡한 회사 동료들의 얼굴을 황망히 바라보며 세상에 다 좋기만 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엄숙히 새길 수도 있다. 술 마시고 힘을 낸다는 것. 사람마다 인생에서 암흑기라고 부를 만한 유독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던 시기가 그랬다. 공황 발작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겪었다. 딱히 치명상을 입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같거나 다른 색깔을 가진 크고 작은 일들과 몇 가지 상황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얕봤던 것 같다.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인생의 얄궂은 규칙에 따라 배치된, 저 멀리서 바라보면 우울증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카드 섹션 같은 것이었다는 건 그 시기에서 빠져나와 멀리 걸어가던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고서야 알았다. 원래 카드 섹션이라는 게 그 한복판에 서서 눈앞에 있는 카드 낱장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대체 이게
뭘 가리키는지 별 의미도 연관도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나의 깊은 우울에 붙일 이유조차 마땅히 없어서 분명히 못 견디게 무거운데 정작 텅 비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뺄 때마다 그 냉혹한 없음에 소스라치게 쓸쓸해져 곧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곤 했다. 매번 아주 즐겁게 마셨다. 간을 빼놓고 온 토끼처럼 우울함만 쏙 빼놓고 모든 술자리에 임했다.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상태에 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 손에 잡히는 이유가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붙잡고 울며 불며 고통을 호소하는 건 너무 뻔해 보였다. 안 그래도 비참한데 뻔하기까지 한 건 싫었다. 그냥 그때는 이렇게 힘들어도 티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꿋꿋하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 기분이 세상에게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어렸다. 매우 어렸다. 빈 주머니에 그런 쓸데없는 똥자존심이라도 우겨 넣어야 할 정도로 감춤으로써 그것은 나만 아는 은밀한 성장처럼 느껴졌다. 그런 느낌이 거짓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간을 빼놓고 온 토끼도 거짓이니까. 말하지 않았어도 친구들은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모른 척 넘겨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그저 함께 술을 마셔줬고 마냥 놀아줬다. 그게 또 무척 고마웠다. 그날은 유독 빨리 취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온 게 화근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치과에서 치료한 부분에 술이 닿으면 좋지 않다며 금주를 권한 걸 어긴 게 화근이었다. 오, 금주 이유가 그거야? 그럼 안 닿게 마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치료한 부분에 술이 닿을세라 소주를 입에 머금을 새도 없이 목으로 빠르게 들이부어 꼴딱꼴딱 삼켰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취했다고 느꼈을 때 칼같이 소주에서 맥주로 주종을 바꾸는 판단력과 결단력도 발휘했다. 맥주는 소주와 달리 목으로 바로 들이붓기 어렵다는 벽에 부딪혔지만 적벽에 부딪힌 제갈 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바꿨듯이 나는 빨대를 사용해서 입속에 들이붓는 술의 방향을 치료 부위 반대편으로 흘려 넣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기까지 했다. 으하하, 나 천잰데? 어떻게든 술을 마시겠다는 집요함까지 있어. 전국의 치과 의사들이여, 금주령을 내리기 전에 빨대를 권하십시오 라고 의기양양 신난 것도 잠시, 그동안 소주를 입안에 잠깐이나마 머금었던 그 시간들이 그나마 음주 속도를 늦추는 물 위에 뜬 수영 버들잎이었다는 것을, 술은 빨대로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날따라 노래방에는 왜 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엄청난 음치에 노래 부르는 걸 즐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내가 노래방에 가는 건 셜록 홈즈가 범죄 없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만큼이나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취기를 좀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보통 그런 목적으로 내가 자주 찾는 곳은 오락실이지만 노래방에 같이 가주면 무조건 네가 선택한 노래들만 부르겠다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준 것도 같다.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리모컨을 아예 나에게 던져줬다. 2000년대 초반 노래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둥그런 원형에서 아랫부분이 네모나게 움푹 들어가 꼭 거꾸로 된 턱받이처럼 생긴 리모컨이었다. 그것을 내내 붙들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친구들이 부르고 싶을 게 뻔한 노래의 번호들을 열심히 눌러댔다. 탬버린 삼아 신나게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지 취기는 점점 심해져서 친구들이 늘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가 울려 퍼질 즈음에는 형편없이 취해 있었다. 설픽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꾸벅꾸벅 할 때마다 세상의 경계선 위에 세워진 그네를 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가면 저 세상으로 넘어갔다가 뒤로 오면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그네에서 툭 떨어지듯이 현실로 돌아와 눈을 번쩍 떴다. 여긴 어디지? 노래방에서 눈이 아파서 렌즈를 빼는 바람에 살짝 뿌연 시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유리 화면. 화면 속에 쫙 뻗은 도로와 도로의 흰선, 그리고 내 손의 핸들. 아, 오락실이구나. 노래방에서 원 없이 논 친구들이 나를 위해 다음 차로 오락실에 온 모양이다. 역시 술 깨는 데는 노래방보다는 오락실이지. 더구나 자동차 게임은 DDR과 테트리스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도로 위 흰 선이 내 쪽으로 쏟아져 내리는 걸 보니 진작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낯선 화면에 낯선 핸들이라 약간 당황했지만 오락실마다 천차만별인 게 자동차 게임이고 내가 언제는 아는 게임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자동차 게임 이름 하나 외울 줄 아는 게 없으면서 지금까지 꾸벅꾸벅 졸면서도 어떻게 잘 굴러가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이 게임 저 게임 닥치는 대로 해왔던 가락으로 대충 잘하고 있었나 보다. 게다가 이제 정신도 차렸겠다. 원래 이런 게임은 몇 번 부딪히고 뱅글뱅글 돌고 차가 뒤집히면서 배우는 법이다. 죽으면 다시 동전을 넣으면 되지. 라고 대범하게 게임에 임했지만 이내 당황했다.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 나와서 핸들을 꺾었는데 화면이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왜 이래?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헤매는 사이에 굽은 길로 접어드는 초입이 몇 미터 앞으로 다가왔고 이러다가는 연석 비슷하게 생긴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저절로 다급한 비명이 나왔다. 안 돼! 안 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핸들을 더 획 돌리며 손가락으로 오른쪽에 달린 버튼들을 아무렇게나 마구 눌러댔다. 그러자 비로소 화면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더니 도로를 빙 둘러 완만한 커브를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오, 돈다! 돈다! 그렇지! 핸들을 꺾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모양이었다.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갑자기 흥이 확 올랐다.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어 직선 도로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자마자 환호성을 내지르며 버튼을 두두두두두두 두들겨댔다. 가자! 빨리! 더 빨리! 속도가 조금 나는 것도 잠시. 화면이 오른쪽 옆 차선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계속 오른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와 부딪힐 것만 같아 또 다급해졌다.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왼쪽으로 다시! 왼쪽!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으며 무조건 버튼들부터 두들겨댔다. 어찌나 몰입했는지 몸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옆에서 웬 아저씨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차를 왼쪽으로 보내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나는 화면에서 눈도 안 뗀 채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건성으로 물었고 역시 건성으로 듣느라 자세한 내용은 놓쳤지만 그가 나에게 불만을 토로 중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시끄럽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운전을 하지 말라고요. 네? 운전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오! 왼쪽으로 왔어. 에휴 정말 그거 아가씨가 왼쪽으로 운전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네? 이거 2인용 게임? 2인용? 아, 나 환장하겠네. 이봐요 아가씨, 지금 택시 타고 있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택시라고요, 택시. 네? 그제야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말로 택시 기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야, 김은비, 너 지금 뭐하냐? 뒤를 돌아보니 막 자다 깬 듯한 친구 둘이 멀뚱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얘네가 언제부터 내 뒤에 있었지?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걔들이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뒷좌석이라는 게 지금 있을 수 있지? 대체 이게 뭐야?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나는 의식의 끈을 다시 놓쳤다. 나중에 들은 이후의 이야기는 이랬다. 상황을 파악하나 싶더니만 다시 강경해진 나는 기사님에게 이건 내 화면이고 아저씨 화면은 아저씨 앞에 있으니까 내 거 보지 말고 아저씨 화면이나 보라고 호통을 쳤고 다시 엄숙하게 드라이버의 본분으로 돌아가 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자기만의 운전에 몰두했고 난리통에 잠이 완전히 깬 친구들은 아니 근데 대체 쟤는 지금 뭘 돌리고 있는 거야? 살펴보다가 노래방 리모콘이라는 걸 깨달았고 내 손에서 리모콘을 빼앗으려고 몸을 일으키려다가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냥 놔두라고 황당하고 보기 안쓰러워 그렇지 괜찮으니 그냥 놔두라는 기사님의 말에 거듭 사과를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저가 운전하고 있는 줄 알고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뛸 듯이 기뻐했고 중간에 잠깐 정차했을 때는 동전이 떨어졌으니 빨리 넣어야 한다고 가방을 엎었고 겨우 집에 도착했더니 집도 몰라보고 대체 저기가 어딘데 나더러 자꾸 저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고 뻗댔다. 결국 친구들이 나를 끌어내 집 안으로 짐짝처럼 밀어 넣으며 상황 종료.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괴로움은 이제 막 발사되어 한없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다. 아예 기억이 안 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드문드문 떠오르는 주제에 지나치게 선명한 기억들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어쩐지 화면 속 풍경들이 매우 생생하더라니. 나는 내가 취해서 그런 줄 알았지. 화면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더라니. 나는 내가 취해서 그런 줄 알았지. 주변이 너무 조용하더라니. 나는 내가 취해서 그런 줄 알았지. 만취한 사람들이 세상의 이상한 일들에 보이는 이 넉넉한 관용은 본인이 이미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게다가 핸들은 어딘가에 고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원형이라고는 것 말고는 핸들처럼 생기조차 않았는데 어째서 보자기를 보면 망토라고 여기고 무조건 몸에 휘두르고 모든 입 달린 인형들에게 말을 거는 3살 조카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리모콘을 왜 들고 나와 가지고는. 잠깐만. 리모콘? 그러고 보니 리모콘이 보이지 않았다. 현관 앞 바닥에 아직도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져 있는 가방을 잽싸게 열어봤다. 없는 건 리모콘뿐이 아니었다. 지갑은 어딨지? 큰일이네. 당황해서 한참을 허둥대던 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따져보았다. 그래 뭐 지갑 안에 현금도 얼마 없었고 당시 나는 신용카드도 없었기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리모콘 쪽이 훨씬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아, 어쩐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내가 너무 엉망이어서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였을 뿐 자기네들도 꽤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갑은 어제 동전 넣어야 한다고 네가 동전을 찾으면서 꺼냈었는데 택시에 두고 내린 거 아닐까? 얼른 전화해봐. 어제 피곤해 죽겠다며 빨리 집에 가자고 택시를 부른 것도 나였다고 하고 노래방 근처에 다다른 기사님이 위치 확인차 건 전화를 받은 것도 나였다고 하니까 핸드폰에는 그의 번호가 남아있을 터였다. 전화를 끊고 통화 내역을 보니 실제로 있었다. 친구 말대로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수 없었다. 야, 말이 쉽지. 너라면 전화를 걸 수 있겠냐? 아, 우리는 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없는 건가요? 왜 그 꼴을 옆에서 본 사람과 다음날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가 지갑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지갑을 받으면서 얼굴도 봐야 하는 건가요? 지갑은 그렇다 치고
그에게서 핸들을 받을 때는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기사님 번호는 아니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안녕하세요. 여기 다시는 오지마 노래방인데요. 로 시작하는 노래방 사장 언니의 전화였다. 리모컨 때문이구나. 그랬다. 리모컨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모컨은 노래방에 무사히 돌아가 있었다. 내 지갑도 같이. 나중에 조수석 바닥에서 그 둘을 발견한 기사님이 노래방으로 되돌아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놓고 가셨다고 했다. 지금 전화해봤자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내일 하는 게 좋겠다는 당부와 함께. 근데 어제 리모컨이 핸들인 줄 알고 옆에서 운전을 하셨다면서요? 기사님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한참하다 가셨어요. 그 리모컨으로 집까지 운전해 가셨다고. 옆 가게에서 친한 동생이 놀러 오니까 그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서 꽤 오래 있다 가셨어요. 그러고 보니 이거 진짜 장난감 핸들 같기도 하네. 아하하하.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기사님은 그 새벽에 누굴 붙잡고 얼마나 그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으면 왜 핸드폰에 남아있는 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굳이 노래방에 돌아가는 수고를 하셨는지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노래방은 원래 그런 곳이죠. 네. 기사님께 무척 고마웠다. 전화를 끊자마자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어젯밤 정말 죄송했다는 사과와 지갑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담아서 몇 시간 후 그에게서 답이 왔다. 이모티콘 하나 없는 짤막한 답.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괜찮다. 알겠다.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힘내라고? 대뜸? 오락가락하는 정신으로 살기 힘드시겠지만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의미인가? 나는 그 답이 어쩐지 너무 웃겨서 혼자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고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이 정도 일도 당장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데 어젯밤 그는 오죽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으하하하 힘내라고 하셔? 미치겠다 진짜. 무슨 뜻이야 대체? 친구도 웃겼는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섞어가며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니까 아 웃겨. 다짜고짜 힘. 이상한 일이었다. 웃음이 채 멎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이 콱 메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는데 어찌 해볼 수 없는 속도로 눈물이 밀려오더니 순식간에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힘. 다음에 이어서 하려던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다 그냥 삼켜졌다. 힘내세요라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힘내세요를 발음하려는데 자꾸 눈물이 나왔다. 그는 대체 왜 힘내라고 했을까?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다. 아니,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어디 여자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냐고 꼰대 중년 남자 같은 훈계를 할 수도 있었다. 투덜댈 수도 있었고 됐다고 퉁명스럽게 넘길 수도 있었고 괜찮다고 심상하게 답할 수도 있었고 그냥 네라고만 할 수도 있었다. 더 높은 확률로 아무 답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힘을 내라고 했다. 하필. 나는 어려서부터 힘내라는 말을 싫어했다. 힘내라는 말은 대개 도저히 힘을 낼 수도, 낼 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서야 다정하지만 너무 느지막하거나 무심해서 잔인하게 건네지곤 했다. 나를 힘없게 만드는 주범인 바로 그 사람이 건넬 때도 많았다. 나는 너에게 병도 줬지만 약도 줬으니 힘내.
힘들겠지만 어쨌든 알아서 힘내. 세상에 힘내라는 말처럼 힘없는 말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때만큼은 힘내라는 말이 내 혀끝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매일매일 술이나 마시고 다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사실 나는 이 말이 듣고 싶었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걸 깨달았다. 누가 무슨 의도로 말했든 상관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힘내. 마음을 고르면서 그새 목소리에도 살짝 밴 물기를 괜히 헛웃음으로 말리면서 통화를 계속 하려는데 저편에서 친구가 욕과 함께 아우씨 모질이 같은 년 이제야 우네 라며 저가 먼저 울기 시작했다. 아 뭐야 뭐긴 뭐야 울지마 너나 울지마 네가 먼저 울었잖아. 진작 그렇게 울었어야지 멍충아. 뭐야 울지 말라며 됐고 그냥 조용히 울어. 싫어. 요즘 계속 힘들지. 그래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 힘내. 힘내라고 힘이 나냐? 그래도 힘내 꼭. 전화를 붙잡고 둘이서 한바탕 울었다. 아 진짜 끝까지 엉망진창이야. 그날 오후 술병이 심해져 알아 누웠다. 그런 지독한 술병은 처음이었다. 며칠간 일은 물론이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했다. 지갑은 친구가 찾아다 주었다. 노래방 사장 언니를 마주치지 않아서 그건 참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몇 달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어쩐지 나는 좀 힘을 내기 시작했다. 당장에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너지기 직전의 다리를 가까스로 건너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힘내라는 말과 그 비슷한 종류의 말들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누군가의 귀에 가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툭 떨어지는 말일지라도 때로는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쉬운 말밖에 없을지라도 이런 쉬운 말이라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언젠가 가 닿기를, 언젠가 쉬워지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소망이 단단하게 박제된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바닥에라도 굴러다니라고. 바닥에라도 굴러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순간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힘을 내야만 하니까 살아가려면. 누구도 응답할 수 없을 것 같아 호소해 보지도 않던 고통이었는데 출발도 하지 못한 레이스의 끝에 응답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응답이 나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하여튼 끝내주는 레이스였다니까. 요즘도 어쩌다 조수석에 앉게 되면 그 광란의 자동차 게임이 떠오르며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진다. 14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슬슬 그만 떠오를 법도 한데 말이다. 그래도 그 덕에 스치듯 지나칠 사람에게도 신중하게 말을 골라 건네기로 한 다짐 또한 잊지 않을 수 있어 그건 참 다행이다. 술이 인생을 바꾼 순간. 그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자주 마셔서 술꾼인 부류라 주량은 그리 세지 않은데 그날은 희한했다. 둘이서 1차에서 소주 4병을 마셨고 2차에서 맥주 3병을 마셨는데도 말짱했다. 심지어 가게가 파해서 2차를 끝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술이 더 마시고 싶었다. 그날따라 간이 센 안주들을 계속 먹어서 간이 세진 것일까? 같이 마신 사람은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또래의 남자였다. 당시 나는 홍콩 거주 6년 차였다. 1년에 한두 번 며칠씩 한국에 들르는 게 전부였던 그전과 달리 그 해에는 마침 한국이 거점이 되는 프로젝트가 생겨 중간중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와야 하는 일을 빼면 한국에 몇 달씩 머무를 수 있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였으므로 그 시기에 나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글쓰기 모임도 그래서 나가게 되었다. 모임은 격주마다 있었다. 무려 67시간씩 이어지는 강의 및 세미나가 끝나면 열 몇 명의 동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는 그중 한 명이었다. 둘이 술을 마시게 된 건 자주 가는 거래처가 그의 집에서 매우 가깝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였다. 곧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 한동안 수업 못 나올 텐데 가기 전에 언제 우리 동네 왔을 때 같이 밥 먹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는 1대1로 잘 만나지 않는 평소 나의 패턴으로 보면 거절하고도 남았을 제안인데 어쩐지 대번에 승낙했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늘 여럿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와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었지만 몇 달 만난 것 치고는 꽤 친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꽤 알고 있었다. 글쓰기 모임의 성격상 단위 시간당 파악 가능한 개인 정보량이 원체 높았던 탓이다. 써온 글에, 타인의 글을 읽어내는 방식에, 자주 쓰는 표현에, 좋아하는 문장에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지문처럼 묻어났다. 지나치게 진한 지문은 때때로 버거웠고 너무 진하게 찍혔을까봐 슬쩍 뭉개놓은 지문은 의문스러워 보여 신뢰가 안 갔는데 그는 항상 알맞은 진하기의 지문을 가장 익살스러운 각도로 찍어놓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더욱 웃겨졌다. 알맞고 술 좋아하고 웃기고 술친구 삼합이 다 갖춰졌네. 주변에 그런 삼합형 술친구들이 몇 있어서 바로 느낌이 왔다. 술꾼들끼리의 밥 먹자는 약속은 결국 술 먹자는 약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술은 원래 밥과 곁들여 먹는 기본 반찬이니까 밥을 시켜놓고 뭔가 허전한 듯 쭈뼛쭈뼛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먼저 술을 시켰다. 반찬 없이 맨밥이 안 먹히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술도 먹게 되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술친구였다.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잘 맞았다. 사실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건 이미 정치적 성향과 세계관이 비슷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유머의 소재로 고르는지 혹은 고르지 않는지 그걸 그려내는 방식의 기저에 깔린 정서가 무엇인지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 들을 말과 할 말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지는 술과 따라주는 술이 계속 오고 갔고 한쪽으로 빈병들이 하나 둘 줄을 맞췄다. 3차가 아쉬웠던 우리는 술집을 찾아 큰 길로 나왔다. 새벽 3시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쭉 뻗은 두 길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걸었지만 문을 연 술집은 없었다. 이 동네 가게들이 주로 월요일에 쉰다는 게 그제야 기억났다. 저 멀리 24시간 커피 전문점이 3개나 보였지만 전혀 동하지 않은 걸 보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정말 술이 더 마시고 싶었던 것 같다. 작은 골목들을 하나씩 기웃대어 봐도 성과는 없었다. 24시간 영업인 건지 마감 시간이 늦은 건지 모를 문 연 카페만 두고 찾았을 뿐이다. 뭐야, 이 새벽에 정작 술은 없고 커피만 잔뜩 있는 이 동네는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 동네가 품은 계몽을 향한 야망과 술꾼들에 대한 쌀쌀맞음에 아득해져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찰나 그가 대뜸 말했다. 우리 집에 보드카 있는데 가서 마실래요? 집에 가자고?
새벽 3시 넘어서? 당시 내 나이 32.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보통 어떤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살면서 그런 노골적인 제안을 그 나이대 평균치 정도로 적당히 받아봤으며, 그래서 무난하게 혹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정말 단지 술이 더 마시고 싶을 뿐이라는 걸 못 느낄래야 못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혀 사귈 생각도 없는 남자한테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차인 것 같은 묘한 패감마저 느낄 정도로 그 어떤 끈적함도 없이, 함의 따위는 더더욱 없이 오직 술이었다. 적어도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집이 어떤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으로서만 기능하는 것 같았다. 새벽에 문을 연 곳은 카페뿐인 이 동네의 야망과 쌀쌀맞음에 저항하여 자기 보금자리를 기꺼이 술집으로 만드는 진정성에 감동한 나는 술집에 대한 예를 정중히 갖춰 무슨 술이 있냐고 물었다. 앱솔루트 보드카요 라고 답하는데, 이날따라 앱솔루트는 어찌나 앱솔루트하게 들리는지 갑시다 라고 답하기까지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밤이든 낮이든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에는 회사 앞에서 우연히 아나무인의 철저한 속물이라 질색인 상사와 그의 늙은 노모를 마주쳤다가 노모에게 우리 땡땡땡 잘 부탁해요. 난 아직도 얘가 애기 같아서 항상 불안해. 식의 말을 들어버리는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람이 집안에 숨겨두거나 남겨둔 모습 말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로 선별한 모습, 딱 그만큼만 알고 대면하고 싶은데, 집안 구석 어딘가에 묻어있는 무방비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면모, 이 사람 또한 인간으로서 나름 매일매일 실존적 불안과 싸우고 있으며 누군가의 소중한 관계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흔적을 봐버리면 필요 이상의 사적인 감정과 알 수 없는 책임감 비슷한 감정이 생겨 곤란하다. 게다가 집은 되게 말이 많다. 모든 사물들이 집주인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걸 내내 듣다 나오는 건 제법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런 번거로움을 술이 이겼다. 이미 몸속에 들어있는 술이 그 찬장 속에 들어있는 술을 맹렬히 불렀다. 술들끼리 어서 만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Absolutely. 그의 집은 만약 나 혼자 그 시간 그곳에 가게 됐다면 발걸음을 재촉해서 최대한 빨리 지나쳤을 침침하고 어둑한 골목에 자리한 빌라의 반지하에 있었다. 녹이 잔뜩 쓸어 보기만 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우편함을 지나쳐 반쪽짜리 계단을 내려가니 그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그의 집 현관문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동선에 따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는 친한 친구 인사시키듯이 자전거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를 하며 열쇠로 문을 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싱크대는 아마 우편함과 함께 나이를 먹어왔을 것이다. 그가 주로 시간을 보낼 큰 한쪽 벽에는 표피가 떨어지기 시작한 낡고 작은 소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화면은 작지만 몸체는 앞뒤 짱구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오래된 회색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이 바닥에 이불과 요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요와 이불만큼이나 색이 바랜 베개가 단정 올라가 있었다. 공간 전체에 거대한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낸 것 같은 방이었다.
군데군데 벗겨지고 빛바랜 색깔들이 가득한 방. 유일하게 스카치 테이프를 피한 곳은 책장이었다. 구하기 힘든 희귀한 책부터 빤딱거리는 신간들까지 책들이 한쪽 벽 전체에 빼곡했다. 1000권이 넘어 보이는 책들은 그의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2중 3중으로 꽂혀 있었다. 지금까지 가본 어떤 집보다도 말이 많은 집이었다. 책이 많아서도 낡고 오래돼서도 아니었다. 그런 집들은 살면서 얼마든지 가봤다. 이 집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다는 점이었다. 그가 술잔을 꺼내기 위해 잠시 연 찬장 안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좁은 공간에 최대한 잘 넣어보기 위해 설계도라도 그린 건지 물건들이 서로의 길이와 너비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도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수납의 기재였다. 여기저기서 선물도 받고 물려도 받고 주워도 오고 했을 게 분명한 제각각의 물건들은 어떻고, 정성껏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고 태생이 다 달라 충돌하는 분위기들은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배치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이었다. 별 생각 없이 적당히 구색만 맞추고 살 뿐 물건 하나하나에 딱히 애정이 없고 사놓고 안 쓰는 물건과 써야 하는데 안 사둔 물건들이 항시 생기는 나태한 나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 단정한 삶을 꾸려가는 집주인의 심지가 중심에 단단히 박힌 집. 예전부터 허물없이 친한 관계를 두고 서로 집에 수저가 몇 벌 있는지까지 다 알고 사는 사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집에조차 수저가 몇 벌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친하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혼자 사는 집에 수저 몇 벌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서도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생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 집이 소근되는 이야기들이 나는 무척 좋았다. 그제야 그가 과제로 제출했던 글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살아온 날들에 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쓴 적은 없지만 그의 글 사이사이에 문득문득 삐져나온 과거의 궤적들.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빚이 많았고 돈은 늘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허덕허덕 일상과 일상을 이어붙여가며 살다 보니 어디쯤에 도착해 있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IMF 키드들의 이야기. 주방에서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한창 분주한가 싶더니 이런저런 안주들로 그럴듯한 술상을 준비한 그가 나를 불렀다. 상의에 올려져 있는 보드카 병을 보는 순간 이 공간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매끈한 그 자태에 웃음이 터졌다. 정종 대포나 소주병이 나올 것 같은 피막골의 선술집에서 대뜸 앱솔루트가 튀어나온 걸 본 기분이랄까? 보드카를 한 모금 마신 순간에도 웃음이 터졌다. 보드카라는 이름을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보다에서 따왔다는 이름 모를 러시아인에게 당장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붙였어요? 진짜 생명수네, 생명수. 아, 살 것 같다. 보드카 만세. 보다 만세. 그날 우리는 국제도량형 총회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새벽인지 아침인지 시급히 판별해줄 필요가 있는 시간인 5시까지 마셨다. 자연히 그의 집이 3차의 주제였는데 시작은 냉장고였다. 이 집 물건들 다 엄청 오래됐죠? 다들 사연 있는 모습들이야. 어휴, 사연 많죠. 다들 구구절절해. 그럼 우리 골드스타 냉장고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랬다.
그의 냉장고는 무려 LG의 전신인 골드스타 로고가 붙어있는 냉장고였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피와 함께 등장했던 바로 그 추억의 냉장고. 3차 내내 내가 등을 기대고 있었던 냉장고. 2주 후 출국하기 전까지 틈만 나면 그와 술을 마셨다. 홍콩에 보름 정도 머물고 귀국하는 일정이긴 했지만 회사 일이야 언제 어떻게 변해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술을 마셨다. 주말이면 새벽의 경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그렇게 아침을 맞고 나면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를 사와서 맥주와 함께 마시는 게 술자리의 마무리로 꽤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다. 홍콩에서 귀국한 날도 내 집 대신 그의 집으로 바로 갔다. 밤새 마실 글렌피닉 위스키를 들고서. 살면서 이렇게 자주 누군가와 밤새 술을 마신 적이 있을까? 깊이 잠들어 꿈을 꾸어야 할 시간마다 계속 같이 술을 마셔서인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는 미래에 관한, 그가 오랜 세월 정성껏 아끼고 사랑해온 그 집의 사물들이 좋아 보여서였는지, 그 집이 그렇게 좋아서였는지, 언젠가부터 나도 그 집의 일부가 되었다. 더 많이,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더 많이, 더 오래 함께 마시기 위해. 그가 어쩐지 간직해두고 싶어 몰래 따로 넣어두었다던 그날의 빈 앱솔루트 보드카 병이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창틀에 진열되었고, 그 옆으로 글렌피닉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술병들이 늘어갔다.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T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던 날에도 내가 내민 술은 글렌피닉이었다. 최고의 술친구와 함께 산다는 건 세상 모든 술이 다 들어있는 술창고를 집에 두고 사는 것과 같다.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본다. 기분 좋은 취기만큼 훌륭한 술맛은 없다. 물론 저녁에 잠깐 곁들이기로 한 반주가 몇 시간 넘게 이어지는 술자리로 변해서 결국 밤을 꼬박 달리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매우 자주 같이 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라진 하루들 때문에 T를 만난 이후 나의 1년은 언제나 355일쯤이다. 슬프게 마시는 날도 있었다. 이를테면 그 반지하 집에서 나와 이사하던 날. 이사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을 떠나는 건 유난히 힘들었다. 가구와 세간살이들이 하나씩 지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마음은 계속 내려앉아 지하에 고였다. 집이 집에서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우뚝 섰을 때 아직은 여기저기 잔상들이 묻어 있어 그래도 내 집인 것만 같은데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내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 구석에서 뒹굴며 사과를 먹었다고.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고 나니 몇백일을 당연한 듯 드나들던 그곳에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져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은 키링을 한참 쳐다봤다. 이 집에 우리가 아니면 대체 누가 산단 말이야? 그날 저녁 풀담한 짐들 사이에 앉아 아이폰에 구석구석 담아온 옛집 사진을 보며 우리는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이사 후 얼마 안 가 마침내 고장나버린 골드스타 냉장고를 어쩔 수 없이 버리기 전날도 비슷했다. 조금 울었고 술을 마셨다. 새 LG 냉장고가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동안 곧 들려나갈 골드스타 냉장고를 말없이 쓰다듬고 있는 T의 얼굴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모습을 찍어 내 SNS에 올리니 친구가 야, 나도 어쩐지 눈물 나서 혼났잖아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트럭에 실리는 골드스타를 보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고 T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들으니 골드스타 이야기로 시작했던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집에 발을 들였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 냉장고가 왠지 애틋했다. 다른 가구나 가전제품에 비해 유독 그랬던 건 아마 살림살이랄 만한 게 우리 집 수저 몇 벌보다도 적었던 시절부터 T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주고 무엇보다 그를 먹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에 T가 유일하게 부리던 사치이자 위안이었던 소주들을 시원하게 내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T가 있기까지 냉장고에 그 냉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퇴근길에 신나서 술들을 사들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내가 머물렀던 곳도 냉장고 앞이었다. 가끔은 냉장고 안에 술병들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내가 지금 홍콩이 아닌 한국의 어느 동네에서, 내 집도 아닌 집에서, 이 낡은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마실 저녁을 기다리며 이러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날 내가 T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이 모자라 T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그 술들이 그렇게 달고 맛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분명 홍콩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달라질 거라고 의심해 본 적 없는 홍콩에서의 미래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홍콩의 시민이 되어 살고 있었겠지. 나는 홍콩에서의 삶을 무척 좋아했기에, 그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홍콩을 떠나온 내 결정이 치기 어린 선택이었으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엄습한 채로 냉장고의 문을 닫곤 했다. 세상에. 최고의 술친구를 만났다고 그 미래를 닫아버렸다니. 인생이 냉장고도 아닌데 냉장고 문 닫듯이 그렇게 미쳤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멀어져가는 트럭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났던 건 골드스타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서운함도 컸지만 냉장고 앞에서 막연히 느끼곤 했던 그 시절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지 꽤나 오래되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아서였다. 그랬다. 나는 그곳에서 보내는 355일의 몇 년들의 전혀 후회가 없었다. 다시 그날 밤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나는 T를 따라왔을까? Absolutely.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한국에서 살면서 끔찍했던 몇몇 순간들을 끌어모은데도 Absolutely. 어떤 술꾼들은 취기에서 술맛을 보듯이 어떤 사람은 치기에서 결단의 힘을 본다. 치기 어린 상태가 아니면 모험할 엄두를 못 내는 겁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몇 시간 후 시원한 술을 마실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듯이, 신나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순간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지끈지끈할 가능성이 열리듯이, 문을 닫으면 저편 어딘가에 다른 문이 항상 열린다. 완전히 닫는다는 인생에 잘 없다. 그런 점에서 홍콩을 닫고 술친구를 열어 젖힌 나의 선택은 내 생애 최고로 술꾼다운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당장 눈앞의 즐거운 저녁을 위해 기꺼이 내일의 숙취를 선택하는 것과도 닮았다. 삶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하지 않은 선택의 총합이기도 하니까. 가지 않은 미래가 모여 만들어진 현재가 나는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골드스타 냉장고는 마지막까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고는 저 멀리 사라졌다. 잘 가, 우리의 골드스타.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리울 거야, 무척.